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가는데요.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도 폐지가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읊는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 수를 이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부세에 대한 세율과 이 세부담을 상한을 좀 일하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좀 돌아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종부세에 대한 인별 공제 금액도 또 상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좀 줄여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죠. 또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 자체가 이제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순조롭게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급 부분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해서 올해 좀 진행을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세금 증가 부분을 좀 감액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한테 상당한 좀 이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주택수를 이제 주택 가액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읊는 과세의 원칙에 따른 어떤 세금에 대한 합리화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내용을 한번 오늘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좀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을 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 크게 과세 표준 기간을 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소득과세 기준 안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 세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하로 이제 기점으로 해서 4,600만 원 이하 또 8,800만 원 이하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 과세 표준의 기본 원칙을 1,4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또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또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율을 좀 과세 표준액을 좀 약간 상향시켰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세율 조정입니다. 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세율 조정을 해서 현재 2주택자 이하 또 3주택자 이상 또 여기서 뭐 그 조정 대상 구역에 2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3주택 이상을 좀 적용을 해서 이 과세 표준액이 3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들한테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세율 자체를 좀 단일화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두자면 이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또 세율을 좀 인하하고 이 주택수 차등 과세를 이제 과액 기준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이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6억 이하, 뭐 12억 이하, 또 12억에서 한 5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2.2%, 또 3% 정도의 세율을 좀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보시게 되면 거의 한 50% 정도 좀 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억 초과 같은 경우는 1%, 12억에서 25억 이하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또 하나의 좀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 12억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였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현행이죠. 현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좀 묶어 놓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많은 이의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초과 25억 이하 또 25억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좀 인하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세율 인하 폭이 거의 뭐 50% 정도 이상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컸었는데 현재 이렇게 세율 조정을 하고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소위 말하면 이제 아파트 그 주택, 뭐 5주택을 5억짜리를 뭐 3채 갖고 있는 것과 또 20억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세율 차이가 다주택자들한테 좀 중점이 있다 보니까 5억 3채를 가지신 분들이 세율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요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주택을 가시시는 분들이 어떤 그 소액 투자를 할 때의 어떤 접근 방법이 상당히 좀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등록 임대 사업자라든가 소액 임대로 진행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에게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주택수를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과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향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주택수를 많이 가진 사람을 투기 세력으로 좀 보느냐, 아니면은 전월세의 어떤 공급자로 보느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면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투기에 좀 중점을 뒀다면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전월세 공급자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전월세 공급자가 있어야지만 임차인이 좀 들어오고 또 공급이 또 원활해질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정점을 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법인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그것도 뭐냐면 주택분에 대한 부동산세 상한 조정이 있어요. 이 상한 조정을
기존 같은 경우는 2주택자 이하인 경우는 150%를 적용했고 3주택자 이하인 경우는 300%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이제 2,000만 원이 됐다 하게 되면 2주택자 이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이제 150%니까 1,500만 원만 되는 것이었고요. 이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니까 1,000만 원이 올랐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다 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개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50%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주택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 뭐 1,000만 원이 올랐다고 한다면 2,000만 원이 내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한 현재 좀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한테 중점을 좀 맞춰놨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 공급자로 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어떤 투기적으로만 계속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이게 앞으로 또 공급에 대한 차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 시점부터 이거를 주택 공급자로 봐서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잠재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등록되어져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 소위 말하는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던 등록 임대 사업자에도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좀 보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임대 사업자를 내서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전월세 또 공급자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잠재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보시게 되면 지금 공제 금액을 좀 상향시켰어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시켰다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좀 큽니다. 현재 지금 일반 같은 경우는 6억이죠. 근데 개정안을 보게 되면 6억에서 9억으로 이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시켰어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 비율을 줄인 거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11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을 12억 원으로 즉 초고가 주택의 어떤 거기에 맞게끔 12억 원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상한이 없고요.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일정 부분은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9억 원으로 기준점이 현재 좀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같은 경우도 6억에서 9억으로 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도 12억 원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2023년 1월 1일 그 국회가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를 좀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현행 같은 경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기존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제 올해 적용을 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8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해서 진행해 보겠다라는 것이 기존 현재 정부 여당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신 시 기본 공제 금액을 11억, 현재 기존에 이제 11억이잖아요. 이것을 3억 원을 추가해서 14억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를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령자이신 분들도 좀 뭐랄까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납부 유예 제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고 22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올해 안으로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중 하나 요건을 또 충족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좀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즉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요. 대체주택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그다음에 이런 어떤 특례 조항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주택수로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공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투기 요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특례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게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피해를 좀 보셨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상속주택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런 주택을 함께 보유를 하는 경우도 요거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저가주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인 경우 6억, 비수도권인 경우 3억 이하, 그리고 이 소액 지분, 그러니까 상속주택 지분의 약 한 40% 정도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방 저가주택의 내용입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시골에도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집 한 채 있었어요. 쓰러질 듯 말 듯한 그런 집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근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이제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좀 과거에 이렇게 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조금 더 아쉬운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뭐랄까요 소득 종부세에 대한 어떤 비중을 얼마만큼 차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그 가격을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과세 표준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9억 하게 되면 이제 18억 정도로 공제를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공제 3억 원을 포함해서 14억 원 정도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이제 올해 지나면 23년도부터는 12억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미축적 시 주택수에서 합산하고 경감 및 그다음에 이자 상당 가액을 합산하여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임대 사업자예요. 이제 등록임대 사업자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앞으로의 어떤 그 소액 투자로 가면 그 등록임대 사업자가 따라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금이 따라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투명성이 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현재 요런 부분의 어떤 그 미래를 좀 더 예측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등록임대 사업자의 경우 85평방미터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임대료 증가율의 5% 이내 현행입니다. 그리고 감면료 같은 경우면 개정안도 거의 다 똑같아요. 1호 임대 시 4년 이상이면 30%, 10년 이상이면 75%를 감면을 해줬고 2호 임대 시에는 4년 이상의 20%, 10년 이상의 50% 정도를 감면했다라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적용 기간 자체가 22년 12월 31일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요걸 이제 3년 연장을 해서 25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어떤 소형 임대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현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그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이 좀 사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안 그러면 5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냐. 현재 현 시점을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다 보니까 그 똘똘한 한 채를 좀 많이 좀 추진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등록 임대 사업자가 현재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 가치, 이제 과거처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보게 되면 어떤 전월세 공급자로서의 공급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좀 더 나은 어떤 혜택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보다는 주택 수를 구분해서 나가는 방향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좀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개편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정상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라는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사님께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423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백옷 신도시 이지더원 1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에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24평형 임대 아파트인데요. 분양 전환 이후에 매도를 할지 보유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시흥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 아파트가 이제 곧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이 이 아파트 가지고 있을까요? 매도할까요? 저도 이게 임대 아파트가 이제 분양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주거 복지라든가 주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좀 느끼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분양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따라 붙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붙는다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해서 갖고 있는 게 어떤가 이런 내용이 좀 생각을 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지더원 자체가 이렇게 정왕 IC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주변 지역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이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 초등학교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 또 이제 앞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좀 남아 있고요. 또 신세계 아울렛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현재 그 시흥 요거 백옷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호재 자체가 잠재적으로 좀 누적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썩 안 좋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또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또 기회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적절하게 주변 시세보다 적절하게 좀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고 두 번째로는 주거 만족도가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만족도가 다른 데에 뭐 거주하는 것보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한 5년 정도 거주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좀 구입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전망을 좀 체크해 주셨는데요.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나한테 괜찮다,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보유를 하면서 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558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삼익 한일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공실입니다. 21년 11월까지는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삼익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현재 삼익 아파트 계속해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삼익 아파트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 삼익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실이 되어져 있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전월세에 대한 월세에 대한 비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놓고 가시는 것도 지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의정부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지고 있는 게 낫다. 매도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요.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삼익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좀 이제 약간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간 좀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의정부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하나의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뭐랄까요,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익 아파트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LH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또 옆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블록을 구성해서 하나의 좀 마을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 의정부 지역은 어쨌든 간에 대규모 단지에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GTX C 노선 자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 예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잡혀지느냐, 또 이제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의지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에 들어오는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과거 정보도 그렇고 현 정보도 그렇고 빨리 하자라는 것이 그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 A 노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GTX A 노선을 보게 되면 현재 2024년도 개통 예정을 맞추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GTX C 노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따라 붙어서 GTX C 노선도 예산을 빨리빨리 편성을 해서 원하는 시간에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밑에 쪽으로 해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약 한 3,000여 세대 아파트가 이제 그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바로 옆에도 같이 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가까워요. 이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은 이 아파트 자체가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세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이게 서울과 수도권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매가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전세가도 안전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매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주변 지역에 약간 노후화된 아파트 쪽으로 소위 말하면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세가의 상승이라든가 월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매매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실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 자체를 GTX C 노선 자체가 2027년에서 8년 정도에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 1년 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현재는 전세보다는 현재 전세가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로 해서 비중을 넣기보다는 반전세 시기라든가 또 이런 형태로 해서 월세를 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후에 매도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실로 놓지 마시고 웬만하면 반전세로 해서 월세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좀 물건을 놓고 좀 2028년도에서 9년도에 매도 시기를 잡는다. 이렇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정부 신곡동에 위치한 삼익 한일아파트에 대한 전망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주변에 이 GTX 호재에 대한 진행 속도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수혜가 시작될 경우에 가장 또 튼튼하게 앞으로 가격적인 상승의 메리트도 충분히 가져간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369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금호타운 아파트 24평 소유자입니다. 올해 봄에 부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 거래가 안 되어서 공실로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가 4억 6천에 내놨는데 금매로 팔아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사를 하면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매도는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또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매도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정동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보시게 되면 이 부평구청 신공역이라든가 부평구청역에서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굴보천역 쪽 주변 지역이랑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호재거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방향이 좀 더 바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월세자, 소위 말하면 2주택자 이상의 소유자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투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월세 공급자로 볼 것이냐. 근데 현재 지금 방향은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전월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 전월세 방향으로 기본 방침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년 내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변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대출 받은 부분이 좀 옥죄어서 매도 시기를 좀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더 잡아보자.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좀 더 투자 금액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전세를 놓고 기다리는 방향. 이런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매도 타이밍 자체를 오래 잡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잡아서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현재 가격대에서는 크게 움직이질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에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통상가 건물입니다. 이 통상가 건물이고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한데요. 진이산업단지 바로 위쪽에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더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일단은 물건에 대한 위치, 개요 정보를 보시게 되면요.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을 보게 되면 385평방미터로 약 한 11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올라가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면적은 1157평방미터로 약 한 340평에서 50평 정도가 되는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안에 물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1층부터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6층 정도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가 통건물이 쉽게 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통건물을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상가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안에 이제 커피숍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약국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3층에는 한의원이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3층이 현재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5층 같은 경우는 학원과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2021년도 6월 달에 좀 준공이 돼서 현재 임차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매가는 44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그 입지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오산로 사거리, 이 코너변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에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산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오산로 사거리, 이 코너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횡단보도가 걸쳐져 있는 상당히 좀 찾기 힘든 그런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오산역에서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이 오산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도로가 하나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일본 국도입니다. 이 경기도권에서 일본 국도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요. 일본 국도를 타게 되면 경기도권 어디든 다 지나가게 되죠. 또 하나는 이 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 도로, 즉 일본 국도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토지가의 어떤 상승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국도에 가까이 인접해 있고 오산역에 인접해 있고요. 주변 지역이 현재 지금 먹자상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에 새롭게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견력, 또 유동성, 또 가시성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배우 세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야 월세도 올라가고 권리금도 올라가고 또 매매가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정말로 항우리 상권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 주변 지역만 하더라도 약 한 4천여 세대의 아파트 배우 수요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 이쪽 도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도로가 되는데 이 코너변에 위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먹자상권들이 이 질비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에 본 물건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만 이 세대의 아파트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26년이면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있거든요. 약 한 4,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지금 4,000세대, 추후에 2026년에 공급되어질, 즉 입주되어질 아파트 세대까지 합치면 거의 만여 세대의 아파트 세대가 이쪽 주변 지역으로 크게 뭉친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눈에 보이죠. 월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 또 권리가에 대한 상승, 또 매매가의 상승이 눈에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떤 그 뭐랄까요, 투자 수익서로서 상당히 좀 안성맞춤이 있고요. 또 월세 수익은 보장이 되어져 있고 추후에 이제 매매할 때 혹시나 매매할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런 어떤 통보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병원으로 임차가 맞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매매하기도 상당히 좀 용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또 보시게 되면 그 배후 수요가, 그 외에도 배후 수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본 물건지 주변 바로 밑쪽이 바로 이 진이산업단지입니다. 이 진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산업단지 또 2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1산업단지, 2산업단지.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LG가 여기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 수요층이 상당히 좀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오산하게 되면 중간 사이에 좀 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쪽은 동탄, 아래쪽은 바로 이제 평택이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 오산 같은 거, 오산이 이제 중간에 이제 끼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였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형태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오산이 하나의 좀 투자처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에 대한 상승률이 평택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 하나의 좀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배후 세대, 또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직장인 배후 수요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월세가의 상승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받아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기흥에서 동탄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입니다. 이 분당선이 상당히 그 오산에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하철이 하나 역사가 들어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분당선이 들어와야지만 뒤따라 붙는 GTX C 노선에 대한 연장 사업도 따라 붙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제역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삼성이라는 큰 반도체 공장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GTX가 들어오는 거점 지역으로 현재 오산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분당선이 들어와야지만 또 거점 지역의 역할을 하면서 동탄이라든가 또 서울이라든가 이런 어떤 출퇴근의 어떤 그 기점을 좀 마련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많은 절천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X 노선입니다. GTX C 노선 자체가 이 GTX 노선 자체가 오산에서 지제역으로 현재 연장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제역이라는 것은 현재 SRT 노선이라든가 KTX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에 GTX 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아주 거점 역할로서 오산역에 GTX 노선이 정차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산 쪽에는 뭐랄까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 네어밸류 프로젝트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판교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네어밸류라든가 이런 것을 따와서 오산역 쪽 주변 지역에 하나의 또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주거에 대한 어떤 편의 시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아파트 배후 세대가 약 한 4,000여 세대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 그 물건에 대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또 사람들이 건너기 편한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좀 들어섰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건물에 대한 외관을 보시게 되면 유동성과 집결력을 다 잡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4차선 대로변은 횡단보도에 가까이 인접했다 보니까 사람들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좋은 동네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버스 정류장이 상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출근
할 때 타는 버스냐 아니면 내려서 퇴근하는 버스냐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오산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본버스 정류장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퇴근하는 버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퇴근하는 버스가 있어야지만 1층 상가가 상당히 조금 편안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퇴근 버스가 정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3박자가 좀 잘 갖춰져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입점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층으로 좀 되어져 있어서 통창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원과 시설로 현재 좀 임차가 예정 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44억입니다. 예상 임대가 즉 들어오는 뭐 병원이라든가 학원가 요것까지 임차를 예정해서 예상 임대가를 맞춰 보니까 보증금이 약 한 5억 6천만 원 정도에 월세가 약 한 1,79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조금 많다라고 하시면 예상 임대가를 좀 더 빼서 월세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예상 실투자금이 실투자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월세를 보증금을 좀 더 많이 올려서 월세를 좀 더 월세 수익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도 무난하다. 그리고 또 현재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 와서 보시게 되면 결정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모로 흔하지 않은 물건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통상가 건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면서 위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도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항아리 상권까지 갖추고 있죠. 이 상가에서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요층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아주 풍부한 개발 호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흔하지 않은 물건에 흔하지 않은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물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으로 갈 거고요. 오피스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경기도 하남시 이 가미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입니다. 이 가미동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가밀지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조그마한 신도시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위례보다도 가깝습니다. 근데 이 가밀지구가 약간 생소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 가밀지구 안쪽으로 도로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위례가 먼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보다 좀 더 지리적 이점이 좀 더 강한 그 잠실과 강남을의 접근성이 좀 더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3호선 가밀역이라고 있어요. 이 3호선 가밀역이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2028년도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밀역이 예정되어져 있는 곳에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1분이 아니고 약 한 30초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34.96평방미터고요. 층수는 지하 5층과 지상 1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가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에서 초중심지,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꾸며놨어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좀 꾸며놔서 상가에 좀 더 많이 중점을 뒀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 물건입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와서 매매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전매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입지를 보게 되면 이 3호선 연장 사업이 석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3호선 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본 물건에서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적인 강점이 많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송파 IC 또 서하남 IC하고 인접해 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오피스텔과 상가 또 거기 안에 오피스를 꾸며놓을 수 있는 어떤 도로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여건 시설은 주변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주변 지역에 잠실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잠실에 대한 어떤 그 편의시설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후 수요층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하남 광암지구, 또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의 마천도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 만들어지는 이 신도시가 바로 이 교산 신도시인데요. 지하철이 이렇게 연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예타 면제로 해서 3호선이 쭉 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면 개통이 될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의 호재거리를 보시게 되면 이 교산 신도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직장인 수요층을 얼마만큼 넣느냐 이게 있어요. 근데 현재 3기 신도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적도시로서의 어떤 순기능적 역할을 충분히 내기 위해서 거의 뭐 한 50% 이상, 60% 이상을 자족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거기서 가까운 가밀지구도 충분히 배우 수요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거여 마천도 현재 지금 뉴타운이 한참 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되는 물건 또 이제 분양 예정인 물건들이 첩첩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서울과 세종 간의 고속도로가 2024년도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뭐 안성과 성남, 성남에서 구리는 이제 완공이 거의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세종에서 안성까지의 거리가 55km인데, 요게 2024년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종시로 들어가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수혜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위쪽 같은 경우는 밀락이 수혜 지역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안성 쪽이 수혜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본 물건지가 있는 가미동 쪽도 하나의 수혜지구 좀 현재 꼽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지가 상승에 또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양평간 고속도로도 이것도 현재 좀 예타가 다 끝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 착공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산에서 이어지는 이 3호선 연장 사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금에서 이어져서 가밀로 가서요. 가밀에서 교산 이렇게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남시청에서 만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타 면제로 현재 좀 끝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정도면 이제 2028년 정도면 개통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상가와 오피스텔과 오피스로 꾸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징이 있는 물건이고 또 자식 주차가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활용도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지 좀 내부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오피스 상가에 맞게끔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피스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가밀지구 쪽 오피스 상가인데 3억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4억이 넘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예상 임대가 자체를 3천에 월 100을 잡아도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근데 현재 예상 임대가로 잡아놓은 것이 현 시세 반영입니다. 그래서 본 물건지가 이제 준공이 되는 2024년도가 되면 월세가 좀 더 많이 오르는 비율로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대출인데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출이 이게 오피스 상가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떤 것은 안 나오고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뭐 비율이 상당히 좀 적게 나오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투자금 자체를 적게 잡아서 소액 투자로 상당히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도시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지역에 위치한 또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투자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